70년대 중앙정보부 시절에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 간첩 조작이 있었잖아요. 예. 우리 영화에도 나오는데 그때 간첩 조작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렴풋이 더 이해가 잘 가는데 예. 요즘 왜 저런 유성 간첩 조작 사건이라든지 예. 그 뒤에 바로 뒤이어서 또 홍강철 씨라는 분도 예. 조작을 했거든요. 예. 왜 이러는 건지 그걸 좀 시민들이 아주 답답해하면서 이해를 예. 못하더라고요. 유성 간첩 조작 사건은 MB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는 시기에 발생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기들이 무언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존재 증명이 필요한 거죠. 제가 이권 원고에다는 그런 내용을 좀 썼습니다만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잠깐 말씀 나눴었잖아요. 네. 간첩에 대해서. 근데 제가 파악하는 그 간첩 맥시멈이 한 500명 되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자백 영화에 보면은 2만 명이라고 나오죠. 예, 마지막에 우리 저 예. 김진태 예. 의원님이 예. 이야기하시는 거 아시죠? 그 대한민국에 2만 명의 간첩이 예. 있습니다. 그 국회에서 한 이야기예요. 대정부질문하면서. 그게 이제 황장엽 망명하고 그때만 해도 5만 명, 그 다음에 박홍신부도 한 4만 명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나마 2만 명으로 지금 줄긴 줄었는데 그것도 허황된 숫자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500명, 최대 500명입니다. 근데 그 대공수사국에 이제 지금은 이제 안보수사국으로 이미 바뀌었습니다만은 안보수사국 인원이 500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간첩보다 더 많은 수사 요원들이 지금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잡으려면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긴 있는데 신권 전 원장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이 그 정보위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들어서 왜 간첩을 검거하는 실적이 줄어들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는데 간첩을 안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없어서 못 잡는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신건 원장이 신권 원장이 정보위에 추천해가지고 해가지고 없어서 못 잡는다. 예. 실제로 없다시피 한 거죠 거의. 예. 북에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뭐 사람을 내보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보다 구글을 통해서 뭐 정보를 수집하는 게 훨씬 더 고급 정보를 그렇죠 사실. 예. 위험하지 않게 수집할 수 있거든요. 아니 탈북자를 보내서 무슨 정보를 그래서 이제 국정원으로서는 존재 증명 그 다음에 직역 확대. 그래서 이제 직역 확대가 대표적인 게 테러 업무를 국정에서 맡고 있잖아요. 예. 그것도 안보수사국의 지금 일거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존재 증명 차원에서 그 탈북자 간첩 사건을 조작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드러나니까 또 이걸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홍강철 조작 사건이 일어난 그렇죠. 것 같아요. 국면을 또 전환시키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국정원은 참 미련한 조직인 거 약간 느낌이 든단 말이야.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참 문제 의식을 갖고 봤던 거는 우선 유가려 씨라는 유우성 씨 동생을 중앙합동 신문센터에서 오빠가 간첩이다라고 허위 자백을 하도록 만든 거 아니에요? 거의 막 고문을 하다시피 고문이죠 뭐 사실. 때리고 뭐 서 있으라 그러고 앉았다 일어서라 그러고 서류로 머리를 때리고 뭐 잠 못 자게 하고 뭐 밥을 뭐 불규칙하게 주고 뭐 24시간 감시하고 뭐 달력도 안 주고 이러면 사람이 미쳐버리잖아요. 그 상태에서 결국은 오빠가 간첩이라는 자백을 받은 건데 그거를 6개월 만에 그 여동생이 나와가지고 나는 그 고문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노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걸 딱 보고 야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 고문이 가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오빠가 간첩이라는 얘기를 하겠느냐 알겠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알겠고 그 다음에 나오자마자 그거를 번복을 했을 때는 만약에 진짜 간첩이라면은
지금쯤 무슨 그 진술에 의거해서 다른 증거를 갖다 충분히 보강을 했거나 그렇다면 나오자마자 저 진술을 번복할 수 있을까? 과연 너 여동생이 진술을 번복해가지고 다시 또 거짓말이라고 되면 죄가 더 커지고 더 문제가 생길 텐데, 그래서 저는 나오자마자 저렇게 번복하는 걸 보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취재를 해서 실제로 그 사람의 진술과는 너무나 다른 그 팩트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간첩이 아니구나 저는 확신을 했고, 결국 결과적으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자,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으면 그 무죄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 국정원이 체계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하는 거를 조사를 하고, 그러면 자, 우리의 그 진술을 받아내는 체계 종합동신문센터에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이게 상당히 간첩 만들어내는 이 시스템 작동하고 있구나라는 판단을 하고, 이 그동안의 그 어떤 그 뭡니까 이 재판의 방향도 이제는 이렇게 막 간첩으로 계속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좀 이렇게 하고 포기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국정원 내부에서는 자기네 이 잘못된 조작을 했던 그 사람들의 말만 계속 들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만 계속 듣고 재판을 그런 식으로 몰고 가면서 결국은 이제 출입경 기록까지 위조를 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이라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국정원에서 생산하는 정보라는 걸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보라는 게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이쪽에서 이런 주장을 하더라도 반대편에서 이렇게 봐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검증을 해주고, 그래서 정확성을 따져가지고 이게 신뢰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보 소비자한테, 뭐 대통령이랄지 소비자한테 어떤 그 확신이 들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이라면 어떻게 이런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를 믿을 수 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0년대부터 계속된 그 이제 간첩 조작 사건들 유형을 보면은, 특히 이제 제일동포 조작 간첩 사건 이런 것들은 근데 영사 증명을 가지고 정보를 채택해서 가정으로 낙인이 찍힌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제외 공간에 가면은 이제 그 대사관에 가면은 대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세컨드가 공사거든요. 근데 그 공사는 외교부에서 나간 외교부 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안기부에서 발견한 안기부 공사가 있습니다. 국정원 공사가 이렇게 두 명 체제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에 그 국정원에 직원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영사 확인을 받기가 굉장히 수월하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영사 확인이라는 게 뭐 그냥 별거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이 여기에 살고 있으면서 뭐 간첩 행위를 했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라는 정도의 확인서만 가지고도 이게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거든요. 이 영사증명이라는 게. 그런 사례들은 뭐 많이 있었는데, 이번처럼 출입경 기록까지 조작을 해서 한 사례는 거의 없었죠. 네, 드러난 게. 네. 그런 점에서 우리 최 감독님이 아주 큰 역할을 하신 거죠. 근데 하여튼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제가 느꼈던 이 국정원의 이 미련함이 정말 이거는 제가 느낀 거는 뭐랄까 너무 방자하달까? 그러니까 지금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사 확인이라는 거는 그냥 그 영사가 국정원 본부에서 내용을 다 줘요. 사실 국정원 본부에서 내용을 그 영사한테 보내면 이렇게 써서 보내라. 그러면 뭐 보내라 그냥. 그러면은 그 영사는 그냥 국정원 본부에서 보내온 거에다가 자기 그냥 사인하고 해서 다시 보내는 것 뿐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내용을 현지에서 뭐 확인을 한다거나 검증을 해서 이게 확실합니다라고 쓰긴 쓰지만 자기가 검증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완전히 엉터리로 해서 보내도 그동안은 이거를 재판부에서 증거로 다 받아줬다고요. 재판부에서 증거로 그냥 써요. 그래서 그 증거에 의존해서 유죄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 입장에서 보면 뭐 그렇게 과학 수사를 할 이유가 없지.
과학 수사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써버리면 되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하던 친구들이 유우성 사건이라는 이 잘못된 수렁에 빠진 것이 이유가 뭐냐면, 유우성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증거가 중국에 있잖아요. 중국에. 다른 탈북자들 같은 경우에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북한에 있거든요.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바로 한국으로 오니까. 근데 유우성 씨 같은 경우는 원래 화교라서 중국에서 북한으로 2번씩 들어갔다가 나왔다. 뭐 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기소가 돼 있는데, 그러면은 중국에서 들어갔는지 나왔는지가, 그리고 그동안 뭘 했는지가 중국에 증거가 다 있잖아요. 그 증거가 거기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과소평가한 거예요. 과소평가하고 그냥 질러버린 거예요. 질러버렸는데 문제는 이제 깐깐한 변호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다 조사를 하고, 또 뭐 이상한 언론이 조그만 게 뭐 하나 나타나고 맨날 가가지고 같이 가서 찍어갖고 막 그거 재판부에 내고 이러니까 이제 판사들도 그 전에 했던 거하고는 좀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된 거지.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참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국정원 수사 기능도 있고 정보 기능도 있는데, 이 한쪽에서 이 저지르는 짓을 보면 이 다른 쪽 정보라는 것도 저는 믿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이라는 게 총체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기 어려운 기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랬을 때 과연 결정적인 순간에 국정원이 결정적인 정보를 왜곡하거나 날조 조작해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북한이 뭐 핵미사일을 쏘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정보를 제시하면서 대책으로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든지, 물론 그거는 미국 소관이겠지만 한국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 게. 근데 하여튼 그렇겠지만 그런 류의 어떤 정보를 제시했을 때 우리 국가 지도자들이 국정원의 정보를 과연 믿고 그거에 기초해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기구고 굉장히 우리가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군사정보는 이제 군하고 크로스체크를 하니까요. 국정원도 이제 일방적으로 뭐 그런 식의 왜곡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유우성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기 조직의 어떤 생존 논리 이런 차원에서 존재중의 차원에서 한 거지만은 이게 이제 국가를 말하자면 걸고 그런 식의 정보 조작을 한다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반국가 단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는 뭐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군사 정보는 이제 국정원의 고유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우리가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가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그 왜곡된 정보 하나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고 그 후과를 지금 우리 전 세계가 지금 다 당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런 뭐 꼭 같지는 않겠지만 정보라는 게 정말 초래할 수 있는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국정원을 저는 이제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국정원이라는 데가 우리의 생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일을 다루기 때문에 국정원이 최소한 국민들한테 굉장히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정직해야 되는데 이 기구는 도대체가 국정원이 국민들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들 앞에 책임지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날조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도 그 날조에 대해서 책임도 안 지고 변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으로,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이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구는 우리가 이건 정말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안 그래요? 네. 그죠? 네. 이거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 어떻게든 이거는 국민들한테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그리고 또 그 말도 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시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적어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자세하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건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70년대 이른바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상원에 이제 정보위가 설치됐거든요. 예. 그 전까지는 미국도 정보위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워터게이트 사건 같은 경우에 CIA 직원이 그 연루가 됐었는데 우리의 과거 그 북풍 사건이나 또 원세훈 시절의 그 사이버 홍보단을 동원한 그런 댓글 공작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 조직이 그 동원돼서 가담했던 건 아니거든요. CIA의 직원이 개인 자격으로 거기 이제 말하자면 가담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CIA의 불법 행위로 간주를 해가지고 그 상원에 정보위가 생겼던 거죠. 70년대. 우리는 이제 정보위가 94년부터 생겼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국방위에서 겸임을 했었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보위 모델이 미국과 독일인데 미국과 독일에 비하면 정보위의 그 예산 통제라든가 이런 게 훨씬 떨어지죠. 부족하죠. 그리고 예산 심의할 때도 2급 비밀이라는 그런 명분 삼아서 보좌관이 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의원 혼자서 그걸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실질적인 통제가 어려운 거죠. 받아 적지도 못한다던데. 예. 그러니까 2급 비밀은 일단 복사가 일단 금지되기 때문에 네. 메모 정도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자기네에 대한 일체의 통제를 거부하면서 자기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예. 대통령도 뭐 사실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아무 생각 없으신 분인데 네? 대통령도 뭐 지금 아바타 아니에요. 아바타. 지금 이 보여지는 현실은 네. 그러면은 국정원이 대통령한테는 충성을 한 대통령은 무서워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무서워하는 데가 없으면은 여기서 정말 무슨 짓을 저지를지 참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참 이 전문가를 만난 김에 이렇게 하소연을 좀 해봤고 이제는 좀 책 이야기를 좀 아니 그